2009년 4월 29일 저녁 7시경 탕파라는 이름의 젊은 남성이 평소처럼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요, 집 문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감지해요. 집 문을 열쇠로 딱 열었는데 우리 그 아파트 보면 집 안쪽에서 체인으로 잠글 수 있는 도난 방지 거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탕파가 문을 딱 열었는데 집 문 안쪽이 이 체인에 걸려가지고 안 열리는 거예요. 문 안쪽에서 잠가놓은 겁니다. 이에 탕파는요, 바로 함께 사는 자신의 남동생 탕아오난을 불렀습니다. 야, 탕아오난, 이거 뭐야? 야, 이거 열어봐. 이거 왜 걸어 잠가놔? 이 소리에 동생 탕아오난이 나와 문을 열어준다며 가까이 다가오는데 가까이 오는 남동생을 보자마자 이 형 탕파 깜짝 놀랍니다. 야, 너 옷에 그거 뭐야? 탕아오난 온 몸이 그냥 피 범벅인 거예요. 거기다 문이 열리면서 집 안쪽이 훤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다 뭐야? 집이 완전히 피투성이잖아. 당황한 형 탕파에게 동생 탕아오나는, 형,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아. 얼른 구급차 좀 불러줘. 얼마 안 가 현장으로 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맨 처음 이 집에 들어갔을 때 본 상황은요, 한 여성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놀랍게도 탕아오난의 여자친구였어요. 실제 탕아오난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딱 보자마자 여자친구 먼저 구해달라고 막 울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자친구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사망한 이 여자친구의 상태였습니다. 육안으로만 딱 봐도 여자친구의 머리, 목, 팔, 다리, 몸 전체에 칼자국이 가득한 거예요. 다 합쳐서 무려 50곳이 넘는 곳에 칼자국이 있었다고. 그러니 이곳들에서 뿜어져 나온 피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경찰은요, 현장에서 범행 도구 시카를 발견했습니다. 죽인 사람은 누구인 걸까요?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탕아오난? 아니면 이 둘이 함께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탕아오난까지 공격했던 걸까? 놀랍게도요, 여자친구를 죽인 사람은 경찰에게 여자친구를 살려달라 울부짖었던 탕아오난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바로 인정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남자는 왜 자기 여자친구를 죽인 걸까요? 그리고 지가 죽여놓고 경찰 오니까 여자친구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시츄레이션이야? 연기인 걸까요? 먼저 탕아오나는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가정환경 매우 안 좋았어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아빠?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아빠가 엄마 때리는 모습. 이런 새끼랑 어떻게 같이 삽니까? 결국 이 엄마는요, 이혼을 선택합니다. 이 엄마는요, 다행히도 이혼하면서 두 아들들을 데리고 나가요. 정말 다행이죠. 엄마, 그리고 형인 탕파, 막내 아들 탕아오난, 셋이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생활은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 엄마가 가정폭력 당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아닙니까?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얼마 안 가 돌아가신 겁니다. 자연스럽게 둘만 남겨진 형제, 이 둘은요,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탕아오나는 17살 때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부는 스탑, 자퇴해요. 그럼 자퇴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탕아오난 일 안 하고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그 어린 나이에 술집, 클럽, 여자에 맞들이기 시작합니다. 2009년 탕아오난이 18살이 됐을 때 이 사건의 피해자인 류숙분을 알게 됐습니다. 류숙분. 그녀는 당시 19살로 탕아오난보다 1살 많았어요. 연상녀. 그녀 역시 어린 시절이 매우 불우했습니다. 또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게으르고 먹는 것만, 술만 좋아해. 결국 그녀의 어머니 또한 류숙분이 8살 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류숙분,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어요. 이 세 가족도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공부는 스탑, 일을 시작했어요. 부동산 일.
그런데 이것도 계약 성사시킨 만큼 벌어갔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부동산 계약을 성사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없지. 부동산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데리고 있어봤자 득될 게 없으니까 얼마 안 가 잘라버립니다. 그 후에 그녀는 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2009년 1월 달에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누구를? 탕아오난을. 지금까지만 들어보셔도 이 둘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더 통했던 걸까요? 이 둘은요 얼마 안 가 연인 사이가 됩니다. 이 류숙분의 어머니 딸이잖아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대. 누군데? 자기보다 한 살 어리대. 직업은? 뭐 당연히 뭐 학생 신분이니까. 그런데 학교를 또 자퇴했대. 직업 뭐 크게 없대. 하는 게 없대. 이 어느 부모님이 좋다고 찬성하겠습니까? 이 류숙분의 어머니는요 헤어지면 안 되겠냐, 걔 질 안 좋은 애 아니냐, 이 둘의 관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듣겠냐고요. 이미 눈에 콩깍지가 아주 씨게 씌어 있는데 오히려 엄마가 사랑을 알아? 나 이제 어엿한 성인이야. 내 사랑에 간섭하지 마. 어머니의 충고를 무시했죠. 류숙분 입장에서는 집에 가면 엄마가 자꾸 헤어지라고만 하지. 탕아오난을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 계속 같이는 있고 싶지. 그래서 탕아오난 집으로 들어갑니다. 동거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당시 탕아오난 혼자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원룸 같은 작은 집에 형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2층 침대를 두고 아래층에 동생 탕아오난이, 위층에 형 탕파가 이렇게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로 류숙분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1층 침대에서 탕아오난과 류숙분이, 2층 침대에서 탕파가 자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모든 게 괜찮았어요. 마냥 좋았지. 탕아오난과 류숙분 달콤하게 지냈고 계속해서 실직 상태였던 탕아오난도 취업까지 성공. 찻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직장도 생겼겠다. 연인과의 사이도 좋겠다. 뭐 앞으로 꽃필 일만 남았다 생각했죠. 이는 류숙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남자친구 자랑을. 그러다 보니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는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극으로 치닫게 된 걸까? 지금부터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죽인 살인자의 주장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 자기 말로는 류숙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처음에는 괜찮았어. 그런데 3월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약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딱 류숙분이 탕아오난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째였습니다. 자기 말로는 지가 분명히 봤대요. 형이랑 자기랑 류숙분이랑 셋이 밥을 먹는데 테이블 아래 발로 그녀가 우리 형을 건드리는 걸. 거기서는 너무 당황해서 못 본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이후부터 내내 마음에 걸리는 거죠. 뭐지? 류숙분이랑 우리 형이랑 뭐가 있나? 둘이 뭐 이상한 관계 아니야? 이때부터 그는 여자친구의 모든 행동을 관심 있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도 걸려라 이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 사건 바로 전날인 4월 28일이 됐습니다. 이날 탕아오나는요 퇴근 후 집에 들어와서 몇 장의 이상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딱 봐도 이건 내 여자친구가 그린 것 같아.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내가 그린 것도 아니고 내 여자친구가 그린 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 누가 그린 거지? 이거 설마 우리 형이 그린 건가? 그런데 여기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형 그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그렸다? 류숙분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림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혹시 류숙분이랑 나 몰래 그렇고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그림에 관심이 생긴 건가? 혹시 이 그림으로 이 둘 나 몰래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림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거지. 아 이거 100%다. 내 형이랑 내 여자친구 둘이
와, 이거 뭔가 있다. 다음날, 즉 4월 29일 오후 5시쯤에 탕아오난 퇴근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과 류숙분 같이 있네? 둘이 막 웃고 떠들고 얘기하면서 어깨 치고 하는 스킨십까지 둘이 엄청 친해 보여.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와, 이것들이 이제 내 앞에서도 이제 나한테도 둘의 관계 숨기지 않겠다 이거지? 나 그래도 류숙분의 엄연한 남자친구인데 이 둘 지금 나를 아주 개무시하는 건가? 이때 바로 캐물으려고 했어요. 둘이 무슨 사이냐, 뭐 하는 거냐, 솔직하게 말해라. 그런데 형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형이다 보니 이걸 못 물어보겠어. 그래서 형 없을 때 류숙분에게 먼저 물어보기로 합니다.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이 외출했네. 이에 탕아오난이 쓱 류숙분 허리를 감싸면서 분위기 좀 잡으면서 물어보려 하는데 이 여자가 내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별로 안 내켜해. 왜 이래 이거 나 피곤해. 아까 형이랑은 잘만 얘기하더만. 그 순간 한 달 전 내 여자친구가 테이블 밑에서 몰래 발로 우리 형을 건드렸던 그 순간이 떠오른 겁니다. 탕아오나는요 바로 형이 자는 2층 침대로 올라갔어요. 침대가 엉망진창이야. 이불에서 땀 냄새가.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형이 늘 베고 자는 베개 위에 긴 머리카락 하나를, 거기다 침대 가쪽에 담배통이 있었는데 그 통 안에 내 여자친구 류숙분이 늘 피우는 브랜드의 담배 꽁초가 있네. 왜 우리 형이 자는 침대 위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오며 왜 우리 형이 자는 침대 담배통에서 내 여자친구가 자주 피우는 담배 꽁초가 나오냐? 이건 100% 아니야 라고 확신이 든 겁니다. 바로 따졌어요. 야, 너 이거 뭐야? 너 우리 형이랑 잤냐? 너 우리 형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의 물음에 류숙분 귀찮다라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뭐 크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받아치지도 않고요. 짜증만 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 지금 잘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이런 여자친구의 무반응을 탕아오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형이랑 나 그렇고 그런 사이야. 네가 알고 있는 게 맞으니까 물어보지 마. 귀찮아. 나 잘 거야. 와, 역시 맞았어. 여기서 그야말로 빡돈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꺼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탕아오나니 처음 진술할 때 뭐라고 했냐. 처음에 칼을 들긴 했지만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류숙분을 위협해 형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들으려고 했던 것 뿐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친구가 맞아, 네 형이랑 나 그렇고 그런 사이야. 난 너보다 네 형이 더 좋아 라고 인정해버리면 그러면 그냥 여기서 헤어지던지, 자기가 오해였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든지 결론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들고 있는 자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라고 하면서 자기를 막 밀쳐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둘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탕아오난이 실수로 자기가 들고 있던 칼로 류숙분의 팔을 베버렸네. 순간 탕아오난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떡해, 진짜 벨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해. 당황해서 급히 칼을 내려놓고 밴드 같은 거라도 가지고 오려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순간 뒤에서 열받은 류숙분이 떨어진 칼을 재빨리 줍더니 자기 뒤통수로 확 내리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눈이 돌아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힘으로 류숙분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모르겠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자친구 쪽으로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여자친구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말이죠. 정신이 들었을 때 침대에 미동 없이 피범벅으로 죽은 여자친구를 보곤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난 끝났어 라고 생각. 본인도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녀 옆에 딱 누워 이제 행동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외출했던 형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야, 탕아오난, 뭐야, 이거 문 열어. 이걸 왜 걸어놨어. 얼른 문 열어. 그렇게 문을 열어주려고 현관 쪽으로 갔죠. 이때 문틈 사이로 형한테 처음으로 물었대요. 형,
내 여자친구 류숙분이랑 잤어?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사실대로 말해. 와, 이 물음에 대한 형의 대답.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네 여자친구랑 왜 자냐? 전혀 아니야.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 소리 듣고 문을 열어줬고 모든 상황 파악, 경찰에 신고가 됐던 거예요. 신문할 때 탕아오나는 자신이 당시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기에 감정의 영향을 받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 모든 건 약기운 때문이다. 여자친구를 죽일 의도 없었다. 자, 이게 탕아오난의 첫 번째 진술이에요. 2010년 5월 첫 번째 재판에서 변호인은요, 탕아오난은 그녀를 죽일 의도 없었습니다. 칼을 든 건 100% 그냥 겁주기 위함 그뿐이었어요. 몸싸움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보인 건 류숙분의 도발로 인해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탕아오난이 금지 약물 영향을 받아 감정을 더 통제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점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탕아오나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건 당시 자기가 되게 기이한 환각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빨리 저걸 죽이라고. 더 기이했던 건 이 목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내 눈 앞에 여자친구가 아닌 돼지 머리를 한 괴물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돼지 머리를 한 무섭게 생긴 괴물이 계속 나한테 소리쳤어요. 너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놈이야. 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넌 그냥 인간 쓰레기야. 그러면서 이 괴물이 자기한테 달라들었다는 겁니다. 이 순간 너무 놀래서 본능적으로 칼을 집어들고 그 괴물을 향해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칼을 휘두른 자신의 행동, 두려움과 본능적으로 나온 방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그 순간 정말 자신이 본 것이 돼지 머리를 한 괴물이었지 여자친구가 아니었다고. 그때 그 괴물을 보지 않았다면 칼을 휘두르지 않았을 거라고. 이걸 재판장에서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제가 사실 오래 전부터 친구들과 함께 금지 약물을 몇 주마다 복용했다. 사건 발생 전에도 복용했으며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환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살인 의도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후 2명의 정신과 의사가 법정에 출석 증언하는데 모두 탕아오난이 금지 약물의 영향으로 환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금지 약물의 영향 하에 일부 사람들은 환각, 망상, 조증, 행동 이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와, 이런 변호사와 탕아오난의 이야기를 들은 검찰 측은요, 야, 개소리 하지 마. 너 살인 의도 있었잖아. 뭐 괴물을 봐? 너 괴물 안 봤잖아. 검찰 측에서도 증인으로 부검한 부검이를 불렀어요. 이 의사는요, 설령 탕아오난이 환각을 경험했다 해도 이런 행동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따로따로 봐야 된다. 환각 경험한 사람들이 다 50번이나 넘게 막 찌릅니까? 이 행동은 별개입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놈 잡히고 바로 경찰서에 왔을 때 괴물? 돼지머리? 이런 얘기 1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재판장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다행히도 배심원, 판사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우 됐고, 야 개소리 하지 마.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이 새끼 항소예요. 2011년 9월 2심 들어갑니다. 이때 탕아오나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합니다.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시 상황이 더 기억이 잘 나나 봐. 자기가 류숙분한테 너 우리 형이랑 잤냐? 너 우리 형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라고 추궁했을 때 류숙분이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건데? 네 형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면 네가 뭐 어쩔 거냐고. 이거는 뭐 부인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애매하게 말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야, 나는 너 능력 없는 거 짜증나. 네 형을 봐라. 너보다 더 직장 좋지, 성격 좋지. 야, 솔직히 나 너랑 관계할 때마다 별로 감흥도 없어. 아우, 더 이상 너랑 말도 하기 싫어. 나 잘 거니까 건들지 마. 아우, 가라고.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열받아서 감정이 통제되지 않았고 이렇게까지 돼버렸다. 아니 여러분, 돼지머리 어디 갔습니까? 환갑 봤다면서요. 2심에선 이 얘기 쏙 들어갑니다. 그녀의 도발로 인해 죽이게 됐다 이거예요. 참나. 이런 그의 주장, 2심 판사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정말 다행히도요, 2심 판사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야, 말이 다르잖아. 네 말대로 순간 욱 했을 수 있지. 칼도 뭐 그렇다고 쳐. 그런데 너 여자친구를 50번 이상 찔렀어. 이거는 명백히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50번 이상 찔렀을 때 그녀가 죽을 거라는 거 너 생각 못했어? 진짜? 도발로 열받아 칼을 들었다고 한들 50번 넘게 찌르면서 그런 생각을 못했다? 아니, 넌 100% 죽이려고 찌른 거야. 고로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종신형 땅땅땅. 와, 너무 속이 시원한데 이 새끼 또 항소해요. 그렇게 2년 후인 2019년 7월 사건 발생 10년 후 이 사건의 세 번째 재판이 또 시작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8살이 돼 있었어요. 이 세 번째 재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때 판사는요, 반대로 탕아오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탕아오난, 너 첫 번째 재판에서 뭐라고 했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 금지약물 상태였다. 나 제정신 아니었다. 돼지머리한 괴물을 봤다. 그런데 너 두 번째에서 뭐라고 했냐? 도발에 의해 격분해서 그랬다고. 너는 매번 범행의 이유가 달라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통 기억이라는 게 점점 더 희미해져 가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너는 점점 더 자세하게 진술하고 마치 대본을 쓰는 것처럼 점점 더 그 내용이 완벽해지기 시작했어. 우린 더 이상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재판 역시 종신형 땅땅땅. 그는요, 또 종신형이 내려지는 그 순간 무표정으로 가만히 한숨을 푹 쉬었대요. 자기 딴에는 조금만 더 하면 종신형 풀릴 줄 알았겠죠. 너는 판사를 아주 개똥으로 봤어. 실제 판사가 탕아오난한테 최종 변론 할 말 있냐고 물어봤었대요. 그때 탕아오난이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조그만하게 전 정말로 여자친구를 죽일 일도 없었어요. 라고 말했다는데 판사는 탕아오난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를 늘 때렸잖아요. 그 가정폭력이 그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증거 없이 여자친구를 의심하고 칼로 위협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소유욕과 의심을 보여줬죠. 그는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렀고 명백히 그건 상대방을 죽이려고 한 거였습니다. 50번 이상 찌르는 게 쉽냐고요. 그냥만 생각해봐도 찌르다가 팔이 아플 정도예요. 이런 놈을 그냥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자를 사귀고 또 죽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판사가 이런 극도로 위험한 놈을 풀어주는 건 정말 아니라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이놈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2년 탕아오난 또 상고했대요. 그런데 그만하자, 애지간히 하자 너도 기각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13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마침내 종결이 된 거예요. 아니 13년 동안 자기 억울하다고 말 계속 바꿔가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괘씸한 거지. 고인에 대한 미안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봐야지, 다음에는 저렇게 말해봐야지, 드라마 대본 쓰듯이. 이거 각본 쓴다고 바빠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이나 한번 했겠습니까? 계속 거짓말하면서 악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돼지머리 괴물이 뭐야, 돼지머리가. 많은 젊은이들이 감정 문제에 직면했을 때 종종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이 자기 혹은 상대방의 인생까지도 나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자기한테도 좋을 게 하나 없다는 거.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뜨링뜨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안녕.